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길가메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마케도니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케도니아의 건국과 발전 및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 뒷얘기, 평가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미다스의 손, 고르디우스의 매듭 및 피로스의 승리, 그리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역사를 마무리 정리하려 합니다. 다음은 미다스의 손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정리해 봅니다. 고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왕국에 고르디온에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 또는 신화의 역사가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기원전 800년경 소아시아의 고르디온에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골 농부이던 고르디우스와 그의 아들 미다스 혹은 마이더스가 우마차를 타고 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 아들 미다스를 프리기아 지방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이 된 미다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술꾼 실레노스가 술에 취할 때마다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호의에 감사하여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미다스 왕은 자기가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고 디오니소스는 흔쾌히 들어줍니다. 미다스 왕은 처음에는 매우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만지면 빵, 고기,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도 순간 금으로 변해버리게 되자 그제서야 황홀한 기적이 재앙으로 변화됨을 알고 술의 신께 자비를 구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신의 자비로 팍톨로스 강에 가서 몸을 씻고 조용히 살면서 목축의 신 일명 판 또는 사티로스의 숭배자가 됩니다. 자, 이후 미다스 왕은 음악의 신인 아폴론과 피리를 잘 부는 판 또는 사티로스 간의 음악 경연대에서 심판을 맡게 됐고, 이랬을 때 미다스 왕은 친했던 사티로스 편을 들었다가 아폴론의 저주를 받아서 귀가 당나귀처럼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왕의 이발사는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참고 있다가 들판 대나무 숲에 가서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되자 그 뒤에 이 숲에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설 또는 신화는 우리나라 신라 48대 경문왕도 비슷한 얘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미다스는 아버지와 타고 들어왔던 우마차를 사바시오 신전, 일명 제우스 신전에다가 바치게 되자 신관들이 복잡한 매듭으로 그 우마차를 묶어둡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생겨나서 전설로 내려오게 되죠. 자, 많은 이들이 이 매듭을 풀기를 시도를 했지만은 아무도 풀지 못하죠. 자,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가 그라니쿠스 전투에 승리한 뒤에 프리기아 왕국의 수도 고르디온을 지나다 소문을 듣고 이곳에 들러서 매듭을 풀려다가 어려워지고 실패하게 되자 칼로 잘라버립니다. 고르디우스의 예언대로 알렉산드로스는 결국은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고 지배자가 되죠. 자, 이후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견해와 해석이 따르기도 하죠. 첫째, 신탁대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시아의 지배가 되긴 했으나 칼에 잘린 매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것처럼 그가 정복한 땅도 4개 지역으로 나뉘었고 인도 원정에 실패한 후 약 33세 젊은 나이로 알렉산드로스는 갑자기 죽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모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속임수로 썼다라고 하지만 신탁은 풀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을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칼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칼로 매듭을 잘라버린 것처럼 대담한 행동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로까지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에는 또 다른 기록인 플루타르코스는 아리스토블루스의 기록을 인용해서 매듭을 고정하는 못을 찾아내서 양쪽 것을 찾아서 풀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왕이 된다는 신탁도 후대 전기 작가들이 조작이라는 설 또는 알렉산드로스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암시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어려운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있어 왔죠. 자, 유럽의 콜럼부스의 달걀 이야기라든가 중국의 북제서에 나오는 쾌도남마와 난자 수참 등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특히 쾌도남마의 주인공 고향이라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기대와는 달리 나중에 문선제가 된 뒤에 왕이 된 뒤에 술김의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폭군으로 변화됩니다. 자, 이로써 운명이란 개척하는 것 또는 규칙은 새롭게 만들면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관계나 일의 정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칼로 베듯이 단순화하거나 또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쉽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순리대로 풀어내려는 노력이나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인간사 복잡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풀어나가려는 인내와 상생의 마음이 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과제 피로스의 승리를 찾아보셨죠? 같이 한번 간단히 정리하실까요? 자, 피로스의 승리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겨도 득이 되지 않는 승리죠.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의 나라, 그리스 북서부의 에페이로스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로마와 대립하고 있던 이탈리아 반도 남쪽의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의 요청으로 5년여간 지원에 나섭니다. 피로스 왕은 한니발이 알렉산더 대왕에 이어서 두 번째의 명장으로 존경하던 장군이며 왕이었죠. BC 280년 타렌툼의 요청으로 헤라클레아 전투, 아스클롬 전투 등에서 로마에 연승했음에도 피로스는 자기가 동원한 3만 5천 명의 병력 중 약 2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로마의 희생은 더 컸지만 로마는 협력 국가라든가 시 등으로부터 계속 군대를 보강할 수 있었지만은 작은 나라인 에페이로스는 인원을 보충할 수도 없어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전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피로스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서 한 번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자, 피로스는 BC 275년 그리스로 돌아와서 마케도니아 전에 승리하고 BC 272년 아르고스 내전에 참전했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숨지고 맙니다. 이와 유사한 언어로는 경제용어로 쓰이고 있는 승자의 저주, 윈너 커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제 속에서 과도한 경쟁을 벌인
나머지 경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의 더 위너 커스, 즉 1992년 발간된 책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신뢰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경매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다 보면 인수에 성공한 기업이 유동성이 악화되어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대표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피로스의 승리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에는 파피우스의 승리 또는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두거나 또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유래를 보면 로마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의 트레비아 전투 또는 트레시메노호스 전투 또는 칸나이 전투 등에서 패배를 연패를 당합니다. 이후 로마의 독재관으로 임명된 퀸투스 파비우스 장군은 한니발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는 국력 유지 및 강화시키는 지연작전으로 첫째, 로마 인민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국민의 힘을 보존 증강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히 카르타고군의 전력을 소모 약화시키고, 특별히 적의 보급과 식량을 어렵게 하는 포위 고립시키는 전법을 택합니다. 자, 이후 스키피오 아프리가누스의 장군의 카르타고 본국 공격으로 다급해진 카르타고의 요청으로 로마에 와 있던 한니발이 철수해서 본국 카르타고에서 스키피오 장군하고 자마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크게 패합니다. 자, 그 이후 로마는 휴전을 거쳐서 3차 포에니 전쟁으로 카르타고를 완전히 소멸시키죠. 자, 이후 파피우스는 비겁하다라고 하는 많은 비난을 감수해왔지만은 죽은 후에 스키피오 아프리가누스의 승리 후에 전쟁에 최종 승리하자 로마의 방패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 로마의 검이라고 하고 불리던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와 함께 로마의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피로스 승리는 한마디로 이익이 없는 승리 또는 상처뿐인 영광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알렉산드로의 후예는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북마케도니아의 역사의 흐름을 같이 정리해 보실까요?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분열되었던 제국은 서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BC 2세기 초쯤 로마에 합병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티고노스 왕조에 속해 있던 마케도니아도 BC 168년 로마에 편입되었다가 395년 로마가 분열되어서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합니다. 9세기쯤에 불가리아, 세르비아에 의해서 분할 지배되었다가 11세기에 가게 되면 잠깐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중세로 넘어가면서 다시 불가리아, 세르비아의 번갈아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1389년 터키, 오스만 투르크죠. 세르비아의 대승을 거둠으로써 발칸반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오토만 제국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지역 문화 또한 이슬람화하는 등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다 1912년과 13년 1, 2차 발칸반도 전쟁, 일명 발칸 전쟁이라 그러죠. 이후에 세르비아 등의 분할 점령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티토에 의한 유고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유고 연방 내에 통합되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다 1991년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8월달
마케도니아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국호를 바꾸어서 독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국명 사용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유인즉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고대 그리스 왕국의 국명이었고 이미 그리스 북부에 마케도니아 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주에 대한 소유 권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명 변경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스인들이 주장인즉 감히 슬라브족이 그리스 민족의 영웅이 만든 나라 이름을 쓰냐는 것이죠. 사실 현 마케도니아인들은 5 내지 7세기경 마케도니아 땅에 이주해온 슬라브족의 후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고치지 않는 한 나토는 물론 EU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옵니다. 결국 유엔은 1993년 마케도니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갈등 완화를 위해서 마케도니아 국명을 듣기도 부르기도 어색한 전 유고 공화국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다시 마케도니아의 국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했던 베르기나 별이 들어간 것을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995년 마케도니아는 할 수 없이 그동안에 사용했던 베르기나 별 대신 태양 무늬가 들어있는 국기로 바꿨는데 이 국기는 우리가 어서 본 듯한 느낌이 드시죠. 바로 일제가 제국주의 시대에 아시아를 침범할 때 대동아 전쟁 때 아시아를 침범할 때 내세웠던 우길기와 너무나 비슷한 구분이 되셔서 놀라셨으리라고 봅니다. 구분하셔야겠죠. 마케도니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1991년부터 그리스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북부 마케도니아 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역사와 유산을 도용하는 것이라며 마케도니아 국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2018년 6월 양국 총리의 합의 이후 양국 국민들이 거친 반대 시위에도 2019년 1월 양국 의회가 합의안을 가결시키면서 2019년 2월 13일부로 나라 이름이 전 유고 공화국 마케도니아에서 북마케도니아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공항도 스코페 공항으로 공식 변경이 됩니다. 이로써 29년간의 두 나라의 국호 갈등이 해결되어서 그리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예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은 나토와 EU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4월 2일 그리스 총리가 마케도니아 스코페를 방문 74년생 동갑내기인 두 총리는 대사관을 양 수도에 설치하고 에너지, 교통, 무역 등에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고 셀카도 찍었습니다. 다행이지만 약속의 서러움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나무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우리나라와 북마케도니아의 공화국은 양국 간의 대사관급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북마케도니아는 한국의 191번째 수교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주의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자 이것으로 북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마무리하고 다음은 그리스 신화를 쉽게 체계화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길가메시였습니다.